AI에게 이 책을 읽고 요점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원하는 분량으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뇌도 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활성되느냐 약화되느냐라는 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읽기에도 능해질 수가 있겠고 좀 더 깊이 자기 생각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 청소년들 가운데 웹툰, 웹소설을 읽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요. 네, 요즘 청소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웹을 기반으로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훈입니다. 책과 삶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AI로 책을 요약하고 쇼츠로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 하지만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대신 생각하는 힘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번역가 전병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번역하시고 책 읽는 게 일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번역을 했지만 쓰기도 하고 요즘은 독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선생님 삶에서 독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밥 먹는 것에 비할 정도로 제게는 매일 마음의 양식처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책을 보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나오미 베런의 읽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그게요, 제목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쓴 책의 제목이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였거든요. 그때는 읽지 못하는 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읽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큰 변화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읽고 싶지만 못 읽는 게 아니라 굳이 읽어야 될까라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꽤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책과 삶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읽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읽기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면 청소년들 가운데 웹툰, 웹소설을 읽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요. 꾸준히 읽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문해력을 비롯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보다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주로 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읽기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접하는 학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꼭 종이가 아니어도 읽기를 일찍 자주 접하게 되면은 종이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읽기의 효과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웹소설이나 웹툰에 그칠 경우에는 피상화라고 부르는 사고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에서 출발은 하더라도 보통 웹소설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같은 것들도 대개는 철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찾아서 읽는다든가 즐거움만을 위한 읽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도전이 되는 고민하게 하는 읽기로 나아가면 좋겠죠. 꾸준히 읽는 사람과 전혀 읽지 않는 사람,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뇌도 몸이잖아요. 몸을 사용하는 것 중에 운동이 있죠. 근육을 키운다든가 내가 원하는 몸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할 때 어떤 부위를 자주 열심히 힘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회로 자체가 활성되느냐 약화되느냐라는 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읽기에도 능해질 수가 있겠고 좀 더 깊이 자기 생각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드문드문 읽을 경우에는 운동도 우리가 꾸준히 하는 사람보다는 가끔 할 경우에 더 힘들기도 하고 효과도 없는 걸 알 수 있죠. 말하기 능력에 비유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외국어 말하기의 경우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한창 할 때는 그래도 말하기가 가능한데 한 3년, 5년, 10년 외국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인지적인 활동이 사실은 신체에서의 우리 연습이 필요한 논리하고 똑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는 게 좋다는 건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왜 안 읽을까요? 읽기를 원래부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런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책 읽기가 말 그대로 고역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수라기보다는 드문 경우고 대개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매체 환경이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책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매체에 노출이 되죠. 이미지나 영상이라든가 쇼츠 같은 컨텐츠들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주의를 뺏기다 보면은 책이라는 글로만 되어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읽기도 크게 나오면 일로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있다면은 반면에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독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나면은 즐거움을 읽기조차도 보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것하고 연결돼서 아무래도 책이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읽는다는 건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본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느낌이 더 강한데 미국의 명문대학생들조차도 의무적 읽기는 하는데 자발적 읽기를 잘 안 한다면서요. 사실은 대학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그 전에 교육 단계하고 연결된 오늘날의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첫 번째로 꼽혔던 내가 인간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가 적어도 상위권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게 그것은 저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 반면에 매니에 온 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든가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위를 누리고 싶다든가 목표가 바뀐 거죠. 책 읽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도구로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마치 넘어야 될 장애물 같은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긴 하지만 좋아서 읽는 것은 점점 밀리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의 인격 함양이라든가 내지는 내가 인간적인 완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읽는다 그러면은 누가 시키냐라도 자발적으로 읽게 되죠. 교육에서의 읽기가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하고 관련해서 밀려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기를 말씀하신 대로 의무, 노동,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읽는 행위를 AI에게 넘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대신 읽어주는 기술이 생긴 거니까요. 읽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물을 낳기 위한 노동으로 본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인간에게서 기계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책 읽기 과정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계에 맡겼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잃게 되죠. 그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생각하면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은 노동이기도 하고 그들의 일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할 텐데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운동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운동하는 권리를 기계에게 넘기진 않을 텐데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스포츠에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골을 몇 골 넣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 힘든 몸싸움이라든가 내지는 기가 막힌 플레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애써 훈련할 필요도 없겠죠. 어떤 동을 받더라도 그 안에 공만 넣으면 된다는 게 되는데 사실은 축구를 볼 때 즐거움이라는 것은 골 숫자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100대 0은 재미가 없죠. 2대 1이라든가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역전이라든가 시전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주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게 즐거움일 거예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읽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시련이랄까요? 정신적인 교감? 제가 시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시련에는 차원이 높은 즐거움이 따르죠. 교감에서 오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성취에서 온다든가 인식의 확장에서 온다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과정을 다른 것에 넘기게 되면 자기가 놓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선생님은 번역가시잖아요. 그럼 읽기가 일종의 노동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합니다. 읽는 즐거움을 여전히 누리고 계신가요?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게 맛있는 걸 먹을 때라든가 피부에 아주 쾌감을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죠. 반면에 책 읽기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이른바 이제 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신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즐거움이 있죠. 그럴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단순한 감각적인 즐거움보다는 이게 차원이 높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감각을 종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감각이 주는 만족이라는 분명히 있지만 이걸 종합했을 때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더 풍성하고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AI에게 이 책을 읽고 요점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원하는 분량으로 나옵니다. 1000자로 해달라, A4용지 10장으로 해달라.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AI의 강점 중에
중에 두드러진 것이 요약이죠. 특히 이것이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것 내지는 의무적인 읽기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때는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의존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에 꼭대기 지점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때는 어떤 수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계단을 올라간다던가 내지는 요즘 케이블카로 타고 가면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등산을 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건 등산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죠. 오히려 협곡을 지나고 능성을 올라가면서 그 산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즐길 때에 그것이야말로 등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과정의 결과, 마지막 지점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책을 읽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거기서 이야기하는 한 몇 줄의 메시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저자가 그 글을 쓸 때에 거쳤던 사고의 과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 하는가, 내지는 그 사고를 따라갈 때에 나만이 이전에 경험하고 만났을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참맛이 아닐까 싶어요. 케이블카를 타든 걸어서 오르든 산 정상에 오른 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사람은 걸어서 오른 사람이 누린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갈 때 보기도 하는 게 등산인데 사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장에서 감동을 받는다 하는 지점은 독자마다 다 다를 텐데 사실 그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의 지점들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요약만으로 볼 때는 나이기 때문에 발견했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나만의 어떤 발견의 지점들을 놓치게 되니까 요약을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읽어야 맞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대목이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습득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소설 속의 상황을 체험하고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됐을 때 강렬하게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대목은 사실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책을 권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저자가 책 속에 담은 여러 인간 형들이 있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그런 형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봄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정신적인 차원 내지는 감정적인 차원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책이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강도 있게, 더 폭넓게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죠. 선생님도 책을 쓰시는 일을 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고 또 사회적 독서, 독서 모임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AI의 출연이 선생님 하시는 일의 속도, 가성비를 좀 높여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AI에게 업무적으로 이양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책과 관련된 글을 쓴다든가 읽는 사람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AI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어느 지점에서 관계를 맺고 또 어느 지점에서 경계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또 심지어 차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숙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은 아주 마치 수도사처럼 AI를 아주 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전부터 인간은 기술의 도움을 필요로 해왔고 그것 자체가 인간의 완성된 형태의 일부다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AI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마치 이제는 동반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문학상에 제출하는 작품들의 경우에도 AI의 사용 여부를 직접 밝히게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받아준다던가 작가 중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제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저 역시도 고민 중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에 자료 차원에서 검색이라든가 정리를 내서 어디에 둬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AI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반면에 제가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가 중요한 책일수록 제 경우에는 AI의 의존이라든가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AI의 의존이라는 것이 미끄럼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는 어떤 지점까지는 분명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용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것도 되겠지 하게 되면서 그쪽에 연루가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정말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내지는 AI의 도움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수가 있죠.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술을 대할 때 있어서.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평론가가 쓴 책 중에 뛰어난 작가는 다른 작품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수록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글 자체를 오히려 손상을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의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분명히 모방을 통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어느 지점에 가면 분명히 나만의 고유한 것을 찾고 싶어하고 발휘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멀리해야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AI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세상일수록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가 쓴 글을 읽게 되는 경우에 노출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이 쓴 글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작품을 평가할 때 이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 AI가 썼다고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AI가 쓴 글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는데요. 인간이 쓴 글을 선호한다는 건 여전히 AI에게서 진정성을 못 느낀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결국 많은 논의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AI와 인간의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독자적인 삶의 주체인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인간인 이상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처럼 자기 삶을 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을 하기도 하고 내지는 존경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AI라는 것은 독자적인 삶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 근본적인 이유로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삶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토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도 결국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것이 세상하고 부딪힐 때는 늘 상처를 입게 되고 내지는 마찰을 입게 되고 어쨌든 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 위에서 우리가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AI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세상도 마치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한 거라는 거죠.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정답 같은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AI를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글에서 빠지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AI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더 그럴듯한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하고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I에게 요약 부탁하지 말고 AI를 부수적인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꼭 어디에서 끝이 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가짐이랄까 자세를 그냥 단순히 배격한다기보다 적절히 사용하는, 중심은 나이되 AI를 적절히 도구 차원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내가 그걸 어디까지 경계를 이제 그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많을 경우에는 AI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경우도 있을 테고, 반면에 이제 그런 필요성보다는 자발적인 읽기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나를 위한 읽기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AI를 가까이 둔다든가 많이 비중 높게 둘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각자가 자기 일상이나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싶어요. 다만 지금의 어떤 매체 환경이랄까 기술의 환경 자체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본 값 자체에 AI를 사용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저항적인 태도를 가져야, 그러더라도 AI가 사실상은 많이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죠. 조금 의식적으로 절제를 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베라이 노 프로베라이 해서 믿되 검증하라. 사실 할루시네이션 약간의 환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AI가 제시한 문장들 또 AI가 제시한 제안들을 믿긴 하되 어쨌든 검증하고 가라. 읽기에서도 책을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AI의 도움을 받으면 너의 읽기가 더 완성될 것이다. 이런 제안들은 참 솔깃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점에서 오류가 생긴다던가 내지는 아주 그럴듯하게 사실 오류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없는 것을 끼워 맞춰서 결과물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일 결과물이 잘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됐어라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서 읽기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랄까요? 내지는 관심 같은 것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초심자일수록 사실은 AI에게 섣불리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숙련된 사람일수록 그 결과물을 보고 그런 걸 잡아낼 수가 있게 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려낼 수조차 없게 되니까 전부터 AI에 의존하게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판단하기 위해서 읽기, 자발적 읽기, 의무적 읽기, 또 사회적 연결을 위한 읽기. 여기서 지금 각 영역별로 인간의 능력과 AI의 능력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맡길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이 AI가 작성한 요약을 인간이 작성한 요약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I의 능력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좀 멈칫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그럴
그럴 겁니다. 실제로 AI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체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있죠. 대표적으로 공학적인 영역이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도 보면 로봇 수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꽤 성공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말 그대로 예전에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수술의 결과를 그르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났더니 핀셋이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의학에서도 인간적인 취약점 내지는 약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가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AI가 완성을 높여갈수록 당연히 인간은 오히려 물러나야 되는,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점 인력으로 보더라도 수는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의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업무들을 보면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데이터화할 수 있고 계측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점점 더 AI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체로 사람이 했을 경우에 큰 보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고역인 경우 AI가 잘해주면 우리는 환영할 만 하겠죠. 그것 자체를 우리가 굳이 AI에 대해서 경계의 영역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관리 감독권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려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이 있고 AI에게 이양해도 되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간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려면 AI가 하는 그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역설인데요. 유명한 예로 이런 게 있죠. 항공 비행사가 요즘은 거의 자동으로 운항이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처음부터 그 자동으로 운항이 되는 비행기를 가지고 조종 생활을 시작한 초보자인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자체는 그동안의 비행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대처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런 경험은 없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공뿐만 아니라 의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다른 일들도 내지는 숙련된 사람이 AI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또 길러내기 위해서는 AI에게 맡긴 것들을 사실은 사람이 하면서 사실은 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되게 큰 숙제로 등장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존이 아니라 자기 기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으로 AI를 사용하느냐가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AI로 프롬프트만 잘 심으면 5분, 10분 만에 멋진 결과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 줘야 할까? AI가 내놓은 결과물보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보는 관점, 큰 그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AI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이 문제가 뒤따라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회는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단순히 결과물을 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생산性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나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내지는 각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우리가 존중하느냐, 그 사회가 우리가 바람직한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관점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AI를 대표로 하는 산업사회의 방향을 보면 중간에 있어서의 인간의 개별적인 가치는 생산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로 평가를 하는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은 AI를 계기로 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그 읽기라는 행위를 우리 인간들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은 읽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AI 요약까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종이책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종이책으로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읽기에 있어서도 저는 물신주의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읽기라는 것은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무형의 가치의 것이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 미디어라든가 매체 자체의 어떤 환상을 갖는다든가 그것이 뭔가 신비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책 역시도 종이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인간의 대화나 자유로운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체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종이책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거기 적응을 하면서 이제는 종이책이야말로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 익숙해졌던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사이에 미디어 환경 자체가 바뀌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종이책은 익숙하지 않은 반면에 날 때부터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 내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텍스트 형태로 구현됐을 때는 그 자체가 책일 수도 있겠고, 또 오디오라는 형태가 오늘날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됐잖아요. 텍스트 자체를 발음도 정확한 성우가 읽어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읽기에 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 자체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자책이냐 오디오북이냐 종이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읽기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적인 교감이라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은 저는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매체가 어떤 읽기로 유도하느냐라는 게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요. 대비를 하자면은 일단 스크린으로 분자하면은 스크린은 글자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실제 거기에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보면은 텍스트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할 정도의 이미지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매체에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텍스트로만 된 것을 읽는 데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종이책 같은 경우는 되게, 물론 그림책도 있긴 하지만 주로 보면 점과 선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는 종이책이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른바 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스크린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근데 종이책은 일단 손에 쥐죠, 넘기죠, 침을 묻히기도 하죠. 종이책 자체가 형태를 띠고 있고 위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오감을 자극해요. 그 책을 꽂아두게 되면은 그게 우리 기억에 또 남거든요. 어디에 어떤 페이지는 접혀 있다라든가, 어디는 손때가 묻었고 커피를 마시다가 튄 게 거기 묻어 있다라든가, 굉장히 종합적인 기억의 요소가 여기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는 그 기억이라든가 우리 생각의 작용 자체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모든 매체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매체에 따라서 강점이 있고 익숙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게 효과적인 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읽기라는 행위를 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기 능력을 상실했을 때 뇌 기능이 둔화되는 이른바 뇌 썩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책 한 권 완독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진짜 책 한 권을 끝내기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더라도 뇌에 의미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에 의미 있는 자극을 준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체 중심적인,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워낙 유행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쉬운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책 읽기 자체를 내면의 활동으로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내가 책을 읽을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뇌에 자극을 준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 즐거움과는 상관없이 마치 즐겁지 않았는데 억지로 근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거기 빠져들게 되면은 그때는 뇌도 사라지게 되고 말 그대로 내 속에 빠져들게 되죠. 책에서 그려낸 어떤 상상의 세계라든가 어떤 사람의 생각 내지는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항해일 수도 있겠고 탐험일 수도 있겠고 시간여행일 수도 있는 그런 쪽에 빠져드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책 읽기 자체가 실제로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반면에 요즘 익숙한 매체들은 순간순간 빨리 바뀌죠.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책은 지루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미 즐거움을 알면은 능숙하게 극복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 같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저는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같이 읽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이제 사회적인 독서가 되는 거죠. 책 읽기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고 혼자 지치기 쉽거든요. 반면에 여러 사람이 읽으면 같이 하면 우리는 뭐든지 좀 더 수월해지기도 하고 덩달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이른바 침묵 독서라고 해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읽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달리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으로 치자면은,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듯이 읽어야 되는 것은 예전 익숙해졌던 세대 이야기고,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읽다가 힘들면 너무 애쓰지 말고 일단 덮고 다른 가벼운 책이라든가 만화도 좋고 뇌의 긴장을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유연하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책 내지는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좀 번갈아 간다든가 이런 식의 책 자체를 다양하게 체험으로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이 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또 좋은 책 번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책을 사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미 베런의 읽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 전병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책을 사랑하고 서점을 지키고 싶어하고 도서관을 찾는 책과 삶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라도 인류가 갖고 있는 읽기 능력을 지켜보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책과 삶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